이제 경제 순환과 금융에 대한 이야기. 죽입니다. 제목 자체가. 사실 내용들을 이제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타이틀만 갖고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부분들 같이 짚어볼까 싶습니다. 경제의 순환. 이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이나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던 분야입니다. 경제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세문의 강의를 가다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주, 요즘에 8만 전자 돼 있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00포인트대로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5만 전자 그대로였어요.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주, 대장주라고 부르는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또 반대로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었냐면 지금은 약간 거품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은 정말 우량주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2차 전지주 막판에 탔던 사람들은 야 진짜 올라가 앞으로 2차 전지 시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폭락을 해서 다 망가져버리는 일들이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걸 샀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떨어지게 되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개별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별 리스크를 해치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별 리스크 해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방법. 그게 뭐냐 하면 분산 투자하는 거죠. 한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종목을 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해치하기 위해서 그 개별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것을 하는데 이 분산 투자도 또 다른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마켓 리스크가 바로 이 경제 사이클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그 주식 시장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지금이야 뭐 2000포인트대에 가 있습니다만 1000포인트대에서 한참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에 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가 포인트가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1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근데 올림픽 끝나고 박살났죠. 근데 88 올림픽 때 그렇게 왜 올라갔을까 가만히 보시면 그 당시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이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가 좋았을까요? 네,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요. 그 당시를 뭐라 불렀냐면 이분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3절 현상이란 말 들어보셨었죠? 아주 오래전에. 흔히 말하는 경제가 물일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꺼졌어요. 꺼진 다음에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대로 완전히 박살났었어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갔을 때 또 다시 1000을 돌파했었는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났던 이때는 이제 기업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IT 혁명이라는 것이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회사가 혜성처럼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IT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야! 그러면서 다시 1000포인트를 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삼성에서 임직원 시절에 인사팀에 있던 친구, 총무팀에 있던 친구, 격리팀에 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대리, 과장 달고 이러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당시 연봉이 삼성그룹에서 4천 정도 받던 시절에 새로운 기술세를 1억 이상 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는 인사 과정을 하다가 새로운 기술 가고, 격리 과정 하다가 새로운 기술 가고, 저희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오퍼가 안 오지? 막 이런 얘기를.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 어디가 있습니까? IT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 꺼지면서 다시 우리 천이 무너져 내립니다.
말 그대로 올라갈 때는요, 생각해보면 IMF 시대도 겪었고요, 서프라임 모기로 사태도 겪었고요, 우리가 남조선 사태라고 하는 것도 겪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겪은 건 흔히 말하는 팬데믹,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 사태를 겪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포스코건, 그것이 삼성전자건, 아니면 그것이 LG화학이건, 뭐 어떤 기업이든지 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던가요? 그죠? 그런데 올라갈 때요. IT 버블이 있을 때라든지 3차 현상이 있을 때라든지 최근에 그 코로나 끝나고 유동성 장사에 의해서 쭉 올라갈 때, 이럴 때는요, 시쳇말로, 정말 시쳇말입니다. 잡주라고 와도 올라가지 않던가요? 맞죠?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시장 리스크를 해지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아까 개별 리스크라고 하는 건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해지하는 걸까요? 이건 더 간단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맞잖아요. 어떤 리스크든 간에 그게 이제 지나가면 다시 호황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일하게 시장 리스크라고 해지하는 건 기다리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석철기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농경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삼국시대, 그 당시 이제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치열하게 각축을 다리던 삼국시대 초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시대로 따지면 석기 시대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철기 시대일까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 유물들 이런 거 보면 청동검들이 출토되고 막 그렇습니다. 비파형 청동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죠. 예,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럽 쪽으로 가면 로마 제국 있었고요. 그런 시대도 다시 사실은 철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청동기 시절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왔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청동기 시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각색이 돼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농경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농경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산업혁명 이전에 이 농산에 대한 혁명이 먼저 일어났죠. 근데 일어나서 이게 삼국시대를 거치고요, 고려시대를 거치고 조선 초기까지도 사회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 유지하면서 요즘으로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슬로우한 그런 삶이 그 당시에 진행이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된 사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곡선이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연배가 지금 보면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60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40대, 50대, 60대 좀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에 국민학교 부르던 그 시절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제일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 자동차 하나 있으면요, 인근 마을까지 다 합쳐도 최고 부자 아니었나요? 예전엔 그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싹 바뀌었죠? 흔히 말하는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점점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것, 이것도요, 해지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흐름이 빠르니까요. IMF 극복하는 건 몇 년 걸렸냐면 2년 걸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코로나19는요,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만 따지면 3개월, 4개월 갔습니다.
코로나는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만 시장이 회복하는 건 3개월, 4개월밖에 안 갔어요. 2020년 2월 달에, 원래는 2019년이지만 전세계 확산된 건 2020년 중국에서 춘절이 끝나고 2월 초에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시장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이건 다우존스건 아니면 유로 주식이건 우리나라 주식이건 반등하기 시작한 건 똑같은 2020년 5월부터입니다. 웃기죠? 2월에 망가져서 5월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얼마나 짧아진 겁니까? IMF 시전에 2년이 걸렸는데 코로나 때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제 순환을 감안해 보게 되면 우리의 경제 주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 주체라는 거. 경제 주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배워왔습니다. 세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가 국가고 또 하나가 기업이고 또 하나가 우리 같은 개미들, 개미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요. 개인들, 가게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가 흘러갑니다. 이 왜 경제 주체라고 하냐면요. 경제 주체는요, 생산과 소비를 담당해야만 경제 주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생산과 소비를 담당을 하고, 기업도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고, 가게도 생산과 소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라는 말을 붙이려면요, 말 그대로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것만 경제 주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될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다. 왜? 미국이 한참 금리를 높였었잖아요. 금리를 높이면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왔었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후퇴시키는 과정입니다. 너무 활성화돼서. 왜 활성화됐을까요? 코로나 때, 그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쌌을 때 그 기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은 한가운데 금고 속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다니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레이건 당시가 굉장히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였었거든요. 그때보다 더 낮아집니다. 4%도 이하로 떨어져요.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돈을 번다는 거예요.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돈을 번다는 개념입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버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치솟기 시작을 해요. 돈이 많아서 부처처럼 치솟는 거지만 이거의 기름을 부은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건 재화의 유통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생산이 안 돼요. 사람들이 공장에 나갈 수도 없고요. 공장에 원자재 들어오지도 않아요. 한 군데만 펑크나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건이 귀해지게 되죠. 예,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해졌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주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잡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천천히 잡아가자 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잡아가자라고 하는 정책을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자들이 양적 완화 축소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양적이라고 하는 건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시중에 뿌려져 있는 돈을 완화, 퍼뜨렸다, 시중에 돈을 많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단절, 파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축소란 말을 씁니다.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양적 완화 축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걸 뒤엎어버린 거예요. 양적 완화 축소하면 안 돼. 이제는 양적 완화 파괴, 양적 완화 단절을 해야 돼. 이제는 완전히 급격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후퇴시켜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돈을 못 벌게 만들고,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어.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수요도 같이 줄여야만 되겠어. 그게 금리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를 인위적으로 후퇴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하여간에 이런 순환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피델리티에서 제가 이제 분기마다 경제 사이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델리티에서 경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내용 좀 볼게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다시 그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국민경제의 순환이라고 한다. 아까 했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 주체가 다양한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재밌는 말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뭐냐? 기업이란 말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죠?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가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요, 기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 지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 있어요. 정부 지출이 중요한 거는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제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무엇을 통해서 실행을 하냐면, 기업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출자해서 기업한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육성을 한다, 뭐 이런 대출을 해주고서 어떻게 구제를 한다, 전부 다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경제 주체는 아까 보는 것처럼 크게는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수단이 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기업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뭘까요? 추가줘요. 이윤국대화요.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다르게 팔릴 만한 물건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옛날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마차가 달리던 그 시절에 흔히 말하는 전기의 힘으로 드디어 자동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자동차라는 게 흔히 말하는 대로 아주 부자들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서구에서도요. 이걸 대중화시킨 게 누굴까요? 이제 포드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으로 등장시켜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대량 생산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원가가 절감이 되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격을 낮추니까 중산층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드가 그렇게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돼요. 활짝 열리게 됐는데 그 이후에 환경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이런 얘기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을 시대가 급격하게 변해가기 시작을 하죠. 한참 동안 우리나라 사람도 열광을 했던 테슬라라고 하는 그 브랜드라든지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열풍을 불러오게 만들었던 도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시대를 선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두 남녀가 나오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물론 맺어지진 않아요. 맺어지진 않는데 이게 뮤지컬 영화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남자의 꿈이 있고 여자의 꿈이 있잖아요. 근데 여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게 하이브리드죠. 당시에 독보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미국에서 팔렸으면 그래서 그 도요타 거였거든요. 이런 차들이 영화 국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영화도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하여간에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BMW보다 좋습니까? 벤츠보다? 뭐 생각해보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광을 받았을까? 그것이 신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요, 어쩔 수 없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우리 미팅할 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윤회 법칙 기억하세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서 반도체에 들어왔을 때는요 사실 굉장히 열악하게 시작을 했죠. 하청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진짜 창고 같은 데서부터 반도체 생산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효시가 그 반도체 효시가 부천입니다. 부천에서부터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작을 해요. 물론 그 나중에 삼성전자가 팔았어요. 팔아서 부천에 있는 건 완전히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지금 수원에서부터 시작인 건 아니고. 재밌는 건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집중했던 건 메모리 반도체였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크게 두 줄기가 있을 때 말 그대로 기억 장치, 기억을 흔히 말하는 저장 장치 쪽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윤회 법칙이 뭐냐면 처음에 16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36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집적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2배씩 올라가는 거. 이 2배씩 올라가는 기간에 기술 발전에 비해서 2배씩 짧아진다. 이게 윤회 법칙이에요. 왜냐면 윤회 법칙이 그러냐면 당시에 이거 기술 개발을 하고 진두지휘했던 헤드가 윤씨였거든요. 그래서 윤회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처음에 516 만들고 그게 더 큰 거 1기가 만들고 기가 단위로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2배로 짧아지는데 용량은 2배로 커지는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디까지나 갈 것이냐, 윤회 법칙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걸 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반도체 가격들은 요동을 쳐요. 왜냐면 더 작은 거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비싸겠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 기술력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들 못 쫓아와요. 한참 M이라고 하는 회사, 옛날에 지금 M 말고요. 옛날에 M 무식이 SZ 무식이 이런 데 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미래 SZ. 그 시절에 보면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분할하기 전에 한 40만 원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코로나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만전자 뒤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이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가 1000에서 2000포인트 가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000포인트를 가는데 삼성전자는 40만원 내서 30만원 대로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주, 우량주, 흔히 말하는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개별 직무도 있지만 기업의 전략도 한몫을 합니다. 지금은 대만에 있는 업체가 삼성전 비모리 반도체에서 워낙 앞서가서 그런데 당시에도 대만은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가 아니라 당시에 대만은 메모리 반도체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근데 기술력이 삼성전자가 제일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삼성전자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분량들이 제일 낮으니까요. 다른 데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달러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똑같은 거를 4달러에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격이 10달러짜리예요. 자, 10달러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누구 거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거. 근데 팔리는 가격은 삼성전자가 10달러 팔리고요. 다른 회사 건 9달러에 팔리는 겁니다. 싼 맛에 다른 회사 거 살 수 있겠죠. 같은 가격이라면 삼성전자가 사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9달러. 그럼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8달러. 삼성전자가 우리도 8달러. 그렇다 다른 회사 그럼 우리는 10달러.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집니다. 기자들이나 경제학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계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삼성전자의 수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업의 전략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4달러까지 떨어져요. 다른 회사들은 4달러 생산을 합니다.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익이 남아요. 삼성전자 3달러로 떨어뜨립니다. 다른 회사를 팔면 손해납니다. 그런데 안 팔 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도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라도요, 밑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고객을 놓치면 안 될 때. 내가 이 회사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때 다시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지급합니다. 밑지급 팔고 밑지급 팔고 밑지급 팔다가 더 이상 못해서 손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 2개가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못 견뎌요. 자, 이제 경쟁자가 사라졌어요. 경쟁자가 확 줄었어야지. 그러면 독보적인 가격 경쟁을 갖고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 그때부터 다 내무너졌으니까. 급격하게 수익률이 개선이 됩니다. 그럼 40만 원대의 삼성전자가 80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 혁신적인 활동도 하고 마케팅에서 그런 일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미안합니다. 더러운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돈입니다.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현직 삼성전자 사장이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평택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택의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고덕신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수원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전체가 R&D 센터를 지으고 다 평택 고덕으로 다 이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4개의 공장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장이 몇 개가 더 지어질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지지난주에 그 삼성전자 전력을 다 쳐다보면서 사진도 찍고 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핸드폰, 백색 가전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로 삼성전자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업 파트가 있다. 세 가지 분야가 있다.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냉장고 만들고 텔레비전 만들고 하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강성을 갔던 반도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흔히 말하는 옛날에 에링콜스나 지금은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을 만드는 모바일 사업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D 비용의 많은 부분, 30% 이상을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끊임없이 돈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분야는 도대체 뭘까요? 두 개 분야입니다. 하나는 로봇입니다. 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얘기하는 그 바이오가 아니고요, 반도체랑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입니다. 흔히 말하면 왜 그런 걸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만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된 게 아니고요, 제3세계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다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핵분세대가 등장했던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할 것 없이 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흔히 말하는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제국이나 남미를 제외하면요, 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고령화에서 필수적으로 듣는다는 게 노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문제가 이게 생체 바이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흔히 말하는 눈도 더 좋게 만들거나 근육들이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생산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짐을 나르고 그럴 때 사람이 힘으로 하지 않고 로봇의 힘으로 하거나, 사람이 하더라도 몸에 부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분야들, 인공심장, 인공장기들도 전부 다 전기적 신호로 움직여지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딴만한 반도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 미세한 재료를 갖고서 흐를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또 치매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전부 다 전기적 신호니까 뇌에 심어서 그런 것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PC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체 바이오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자제어를 하는데, 요즘엔 AI라고 하는 것, AI 혁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AI 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로봇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당장 무엇이 만들어지거나 당장 그거에 위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장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 개발에 그걸 R&D라고 그러거든요.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영역들이 바로 기업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가 들어갔다? 연구를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나 가게에 대한 얘기는 생략. 이게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이 경제 주체는 끊임없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게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세계화 전략을 깨부순 게 코로나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세계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사태는 또 찾아오는 건 분명한데요. 이 세계화 전략을 가장 잘했던 기업들이 어떤 데일까요? 그게 테슬라고요. 그게 애플이고요. 그게 구글이고요. 그게 GE이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뭐냐면 옛날에는 한 나라 안에서 원자재도 그 나라 거 거기서 생산해서 그 나라 사람들 소비하고 남는 건 수출하는 그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70년대, 80년대 섬유산업, 가발 이런 거 만들어 팔던 시절에 가발 누구를 만들어요? 제 머리 깎아서 깎을머리 돌렸습니다만 이렇게 깎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섬유를 할 때 나일론이라고 이제 화학 섬유들 이전에는 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재배를 해서 그걸 만드는 거였었고요. 그러던 시절에서 이제 화학 제품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70년대 가장 큰 기업들은 섬유산업들, 50년대, 60년대 가장 큰 회사들은 목재 산업들.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엔 삼성, 현대가 아니었었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세계화가 되냐면, 이제는 딱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철강성은 포스코에서 딱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철강성은 별로 없는데, 철강성 산지들은 전부 다 강원도에 있거나 아니면 북한 쪽에 있는데, 근데 포항제철이, 지금 포스코라고 그러지만 포항제철이 이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제철 사업을 해서 강판을 만들려면 철강성을 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네? 들어올 때 어디서 갖고 들어오지? 싼 나라가 도대체 어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IMF를 얘기했던 한보산업, 한보철강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크게 철강산업이 둘로 나눠져요. 철강성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 포스코가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는 고철을 이용해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보철강이 당시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 고철들이 어디로 수입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수입이 많은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 청라, 그 옆쪽으로 가면 그 고철들 수입하는 어마어마한 배들이 들어와요. 그 고철이라고 하는 얘기는 산화가 되면 쇳가루가 날리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차를 주차시켜놓고 한나절 지나잖아요. 차 위에 쇳가루 이렇게 앉아요. 거기서 쇳가루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실험 할 때 그냥 쇠가지고 자석 가지고 자동차만 싹 흩으면 그래서 청라가 처음 개발될 때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청라 개발이 되지? 왜냐면 여기는 그냥 쇳가루 다 날리고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서 그 악취 막 풍기고 이런 지역인데 청라는 절대 안 될 거야. 사실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라가 개발되는 전제 조건은 이 고철들이 수입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쌓이지 않았어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게 시대의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가장 인건비가 싼, 대한민국도 있지. 인건비가 비싸졌네? 어디가 싸지? 봤더니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인건비가 굉장히 쌌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세계의 공장 역할으로 맡겼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에서는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거기는 오직 돈의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냥 들어가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 포장을 하죠. 어떻게? 중국은 시장이 되게 커. 막 8억이야, 10억이야. 팬티 한 장만 팔아도 8만 장, 8억 장을 팔 수 있어.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도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얘네들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서 걔네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그 말 그대로 공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공장 역할을 해서 다시 수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하려면 뭘 끼고 있어야 돼요? 항구. 그래서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 중국에서 발달했던 겁니다. 걔로 따지면 동부 지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륙들은 개발이 안 되고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항구 지역, 동부 지역으로 전부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제일 위에는 다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는 지역까지 청도라든 그 지역들까지 전부 다 항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장지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진짜 공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원자재는 남아공에서 들어오고 브라질에서 들어오고 만드는 건 중국에 만들어서 팔아먹는 건 전 세계에 팔아먹는 이게 세계화거든요. 이거를 코로나가 끌어버립니다. 원자재 생산하는 곳에서 유조선이 못 들어오면 생산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으니까 얘네들이 공장을 못 가네. 원자재 들어와도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는데 그 배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 못하네.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건 사실 이 유통 분야 때문인데 그때부터 각국의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자국 내 일정 부분은 자국 내 생산을 해야 되겠다.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뭘 요구하냐? 삼성전자 미국 땅에다 줘. 현대자동차 미국 땅에서 지어 공장을 생산을 훨씬 더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지 않나요? 비싸요. 그런데 미국 땅에다 지으래요. 조지아주에다가 그래서 기아차 공장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보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무언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 안에서 자체적인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뚝따른 팬데믹이 오더라도 자국 내에서 순환되는 것만으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가져가게 만드는 게 지금의 각 나라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순환, 경제 사이클. 네, 이게 돌고 돈다 이렇게 이게 근데 참고적으로 이런 경제 사이클 아니라 그랬죠. 네. 이런 경제 사이클 아니고 톱니 모양의 경제 사이클이 진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통계청은 1972년부터 경기 저점과 정점을 기록하는 월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번의 순환을 거쳤고 지금 2013년 3월에서 2017년 9월까지 정점으로 기록한 제11순환기에 있다. 이게 처음으로 쓸 때 요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15순환인가 그렇더라고요. 72년부터 평균 순환 주기는 49개월, 확장 국면은 31개월, 수축 기간은 18개월이었다. 그래서 경기 확장은 완만하고 길게 진행되는 반면 수축 국면의 기간은 짧은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떨어지는 확 떨어지고 회복되는 건 천천히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요. 떨어질 때도 확 올라갈 때도 확.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사이클이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쪽으로 화면을 딱 돌려서 경제 사이클이 화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사이클이 단축이 됐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엔 완만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연초에 발표했던 대로 올해 우리 연구소에서 공저로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런 것들 하나들의 챕터들이 돼서 모아져도 될 것. 그리고 사실 이 세미나 강의 그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는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책은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10년 뒤에 읽어도 1년 뒤에 읽어도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을 내는 게 맞다. 흔히 말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책을 내는 건 누가 읽어도 이거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내는 게 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강의는 그거 아니니까 강의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맞는 내용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사족을 붙이는 계속 이유는요, 이 내용 그냥 읽어봐도 사실은 알아요. 아는데 조금 더 그 상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이제 쌓이거든요. 쌓여서 자꾸 제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여진다, 해설이 덧붙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경제활동과 금융거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저는 이제 이 서비스업이 얼마나 발달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이 서비스업의 일종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저는 1990년인데요. 1990년에 삼성그룹에 처음 들어갈 때 입문과정, 33박 34일간의 입문과정에서 모든 삼성그룹의 이 신입사원들에게 필독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독후감을 제출해라. 그건 이제 저희만 제출한 게 아니라 제 전기수, 제 후배기수 또 똑같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아는 프로그램은 라마드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히 돈 하나 없이 다 한 다음에 특정 지역에 물건 팔아라. 그 물건 팔아서 갖고 와라. 다시 복귀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도 구미라고 하는 도시에 갑자기 뚝 떨궈져가지고 거기서 전화기 몇 개 주고 팔아서 그걸로 밥 먹고 그걸로 교통비에서 복귀해. 그런 걸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많이 유명해졌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서 같은 거였어요. 그 필독서 제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책의 두께가 보통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에, 이 좀 굉장히 큰 두꺼운 책이죠. 그 책의 이름이 왜 미국은 일본에 추월당했나, 책 이름입니다. 1990년 되니까 지금부터 30년 전 책이에요. 그 당시는요, 미국이 일본에 점령당한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소니가 미국 브랜드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요타가 전 세계 자동차 1위가 되고요. 미국 기업들, 흔히 말하는 파나소닉, 이런, 우리가 도시바, 이런 지금 들어도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당시에 일본 기업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다 지지멸렬했어요. 전자제품 1위 회사는 소니였고요. GE가 아니고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포드 같은 자동차 명멸해졌고, 도요타가 다시 뚫고 다녔고요. 그래서 맨해튼 거리에 흔히 말하는 세계 최고의 증권사는 일본, 세계 최고의 보험회사도 일본,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왜 미국은 일본을 추월당했나 보면서 그 일본을 막 연구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30년 지나서 다시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흔히 말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중공업을 육성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요. 화학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제철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위쪽으로 끌어올린 것들은 그런 산업들이죠. 일본도 그래서 우리가 일본 모델을 철저하게 따랐거든요. 조선은 일본이 제일 잘하고 일본이 1위, 조선. 우리가 2위. 제철, 일본 제철,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철 회사, 뭐 신일본 제철, 뭐 이런 데들이 막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밀린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역전시키냐면 서비스 산업으로 역전을 합니다. 서비스 산업에서 무슨 산업에서 가장 역전을 많이 시키냐면 금융 서비스에서 역전을 시켜요. 결국엔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이긴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아주 절치부진해요. 흔히 말하는 그 해고가 자유롭게 됐던 것도 그때부터예요. 미국이 막 일본에 막 추월당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을 일본이랑 동일한 산업 갖고는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되려면 산업 재편을 위해선 일하는 사람들이 이동이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 좋아.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야지. 뭐 이랬더니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의 정책들이었어요. 그래서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취업도 자유롭고. 그리고 노조의 권익도 굉장히 잘 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했는지는 나중에 그런 그 경제 쌀국들 그걸 보시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그런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금융을 통해서 일본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줄을 제기도 하고 돈줄을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메릴린치나 JP 모건이라든지 팬니메라든지 프레디메라든지 뭐 이런 그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실화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게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돈이 갖고 있는 것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그때 다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이라든가 삼성이라든지 뭐 교보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데들 전부 다 마케팅을 사실은 일본 걸 전부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일본에 있는 증권사 이런 데들이 그냥 사라진 증권사들도 많고요. 축소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외국 지점들이 막 없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증권사들은요, 활개치죠.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요. 네. 자, 금융시장. 모든 경제활동은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이 매개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거 전부 다 금융회사를 통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후깼던 게 그렇습니다. 첫 직장이 이제 삼성물산이었는데 삼성생명으로 넘어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전 그 선배가 은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산에서 다니는데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준석아, 네, 너는 물산이 제일 좋은 회사라고 있지. 네, 물산은 진짜 좋은 회사야. 하늘에 떠있는 태양 같은 회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회사를 잘 선택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사의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현대종합상사, 대우,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이 가장 대우를 잘 받고 급여도 많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저도 우쭐해가지고 딱 그랬었는데 근데 아니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지기 마련이다. 네? 앞으로는 우리까지 지금까지는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다른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게 뭡니까 선배님? 앞으로는 금융의 시대가 될 거야. 딱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 우리 그룹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게 뭔가요? 관계사 전달하는 제도야. 그러면서 다른 회사로 옮겨주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그 신입사원을 뽑아놨는데 그 회사 적응 못할 수도 있잖아.
저는 적응 잘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있어. 그럼 금융회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삼성그룹의 금융회사는 딱 2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2개가 삼성생명, 삼성화재였습니다. 당시에 삼성증권도 없었고요. 삼성캐피탈도 없었고요. 삼성카드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삼성생명도 동방생명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삼성화재도 안국화재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되던 그런 시절에 그럼 그 중에서 큰 회사를 가야지. 그럼 삼성화재가 큰가요? 삼성생명이 큰가요? 삼성생명이 크지! 이래가지고 제가 삼성생명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금융이 세계를 접목한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업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만 보험업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금융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은 진짜 되어 있는 거죠. 선년지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실물거래. 실물거래가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당근. 당근. 제가 캐나다에도 당근 있고요. 미국에도 당근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당근의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캐럿입니다. 캐럿. 당근을 영어로 표현해서 캐럿 거래한다고 해야 되는 얘기죠. 자,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중고나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중고나라의 대표가 김중호 대표라고 또 저희 클라이언트인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건 전부 다 물물교환이잖아요. 사실은요. 물물교환은 먼 옛날에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없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 거로만 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서는 만든 그 외국인 법인에서도 큰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물물교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없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상 외국인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옛날에 4년이었는데요. 5년 지나면 무조건 한번 나갔다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 비자를 받으셨더라도요. 귀화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 받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물건이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사잖아요. 이거를 얘네들이 당근에다 팔겠습니다. 우즈베크 사람은 우즈베크 사람한테 팔고요. 몽골 사람은 몽골에서 팔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 그 지역 외국인들이 모이는 동네들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경기도 광주 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이는 동네가 있거든요. 나 이번에 몽골 다시 들어가는데 너 이거 쓰지 않을래? 얼마야?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교환이 일어나는 그 시장이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이제 몇 명입니까? 한 3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시장이 무시 못하는 시장으로 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사업 이네이블 해서 환전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환전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필리핀은 옛날에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의 서울대, 고대, 연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필리핀에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쓰던 나라였었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필리핀 국민의 40%는 통장 자체가 없다. 통장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위챗 쓰는지 아십니까? 은행 거래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발달한 거예요. 역으로. 모바일이 발달할 수밖에 폰은 들고 다니는데 은행 거래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위챗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은행에 돈이 맡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디서 환전을 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은행에서 환전할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현금을 갖고 하는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환전 사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네이블에서 캐치를 해서 홍대에 1호점 개점했고 지금 2호점이 성수점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뭐 강남점 뭐 이렇게 그런 데들이 뭐 하나씩 이태원점 이런 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성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융거래가 활달하지 않은 나라들 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거래.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차이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제 금융거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어음, 채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돈이라고 하자, 이걸 5만 원이라고 하자, 그냥 약속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신용거래라고 불러요. 그 동그란 동에다가 옛날에 엽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엽전 돈이라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냥 신용거래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갑에 끊어보시면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있을 텐데요. 종이로만 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종이에 이게 새겨져 있으면 이걸 5만원이라고 하자, 이거를 만원이라고 하자, 이걸 1,000원이라고 하자, 여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물건을 받는 것 뿐입니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화로 돌아올 거라 그러는 거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핸드폰을 살 수 있어, 이걸로 TV를 살 수 있어, 이거를 가지고 책을 살 수 있어, 이걸 갖고 부동산을, 집을 살 수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 상환에 대한 약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젠가 내가 이걸로 현물을 가져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금융거래입니다. 그렇게 단위가 커져서 그게 수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어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주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금융의 기능,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들어갈 텐데, 금융의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의 기능을 쭉 보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쭉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교환이란 말이 나오고, 교환. 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5만 원이라고 하자, 이걸 만 원이라고 하자, 그걸 가지고서 바꾸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이 약속을 한 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걸로 쌀도 사고 물도 사고 이 교환하는 것, 교환의 가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종이 쪼가리 하나 줄 테니까 너 3시간 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가 요거 자금 중개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중개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업종이 부동산 아닐 겁니다. 어쩌면 부동산 중개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이 중개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집 살 사람, 집 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그죠? 그게 중개잖아요. 이 자금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그거를 뭐가 한다? 금융회사가 한다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그래서 은행의 업무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업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좀 일본에서 온 말들인데요. 여러분 톨게이트 보시면 톨게이트에 지금은 뭐 그냥 무인으로 그냥 쏙 지나가 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톨게이트에서는 이제 표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자, 옛날에 써있는 용어와 지금 써있는 용어가 다릅니다. 톨게이트에서 들어갈 때 표 받는 곳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표 내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거꾸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객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표 뽑는 곳, 표 받는 곳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톨게이트 입장에서 표를 주는 곳이었어. 은행이 지금 똑같고 그러니까 안 바뀌고 있어요. 여자와 숫자를 가만히 보면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받을수, 줄여. 자, 은행 입장에서 주는 거, 은행 입장에서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 입장이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 주는 거, 그게 뭡니까?
대출이요. 그래서 여신은 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받는 거, 받을 숫자. 은행에서 받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거죠. 예금, 적금. 이게 수신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보면 아직도 수신부, 여신부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여신 업무 한다, 수신 업무 한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금융회사 구분을 할 때 여신 전문회사 이런 말도 쓰죠. 여신 전문회사는 그러면 은행 기준은 대출 전문회사 이게 되는 거죠. 캐피탈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신 전문회사. 은행 입장에서 주는 거,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여간에 이 자금 중개는 이 여수신 업무를 하는 거고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자금 중개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방식이 금융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가 이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금하고 적금하는 거, 대출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거 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채권 발행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요. 주식 발행하는 것도 이겁니다. 중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큰 건 돈이죠. 그럼 저는 이제 제 앞에 이제 우리 남영재 연구원이 있으니까 제 친구예요. 친구라고 딱 이제 야 영재 너 있잖아 이번에 죽이는 아이템이 있는데 너 나 돈 좀 빌려주지 않을래?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갖고 너 꼭 갚을게.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식이 뭐냐면 야 영재 내가 이제 죽이는 아이템인데 이거 사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괜찮을 거거든. 우리 같이 하지 않을래? 이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하지 않을래?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주식에 관련된 겁니다. 공동적으로 우리가 같이 주주가 되는 거고요. 나 돈 빌려주지 않을래? 이게 바로 채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이 자금 중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 꽃이 주식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거는 기업자들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비싼 가격에 사는 거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흑질해야 되면 내가 잘못 샀어. 헐값에 헐값에라도 팔아야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자금 중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봐야 될 거고요. 위험관리선을 제공한다. 리스크에 대한 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조금 전에 아까 채권과 주식 얘기했습니다만 뭐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금융과잉 항상 돈이 먼저 움직인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식은 경기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최근에 느끼신 걸로 따지면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터져서 5월달부터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경기가 좋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2020년 5월은요 여전히 코로나가 활개치고 있었고요. 우리 바깥에 못 나가고 있었고요. 마스크 쓰고 나갔더라도 마스크 썼었고요. 걸리면 격리됐었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격리 한 번씩 다 돼보셨을 테니까 저도 됐었고 그럴 때였습니다. 기업 돌아갈 때 아니었습니다. 기업들도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마트도 사람들 안 갔었고요. 경제는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먼저 올라갔죠. 그걸 해석을 두 가지가 하는데 하나는 유동성 전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가 경기 선행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될 걸로 기대를 해서 올라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떨어진다. 그래서 금융은 심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은 심리다. 사람 심리에 의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다. 금융은 기대다. 기대치다.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금융이다. 주식이죠. 주식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은 멋있게 금융 과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했던 이 내용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 금융 지표까지만 보고 오늘 마실까 하는데요. 자, 금리. 이 간단하게 끝낼 수 없는 주제인데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금리서부터 금리는요. 지금 우리 저금리 한참 동안 저금리 됐던 상황에서부터 다시 고금리로 전환돼서부터 한국은행이 현재 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는지, 미국이 금리 낮추고 갔다가 다시 동결하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여러분 고객이랑 얘기하실 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금융지표는 다음 시간에 누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